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잠깐 멈추세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시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혈압을 재봤더니 오늘은 정상이에요. 그래도 약을 드셔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은 건너뛰어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면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매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료를 하면 할수록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고혈압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혈압 약을 언제 먹고 언제 먹지 말아야 하는지, 고혈압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약 없이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고혈압 약을 먹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에 피가 너무 강하게 흐르는 겁니다. 마치 집 안에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에 물이 너무 강하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이 터져버립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터집니다.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심장 근처에서 터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겁니다. 혈압을 낮춰서 혈관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혈압이 낮을 때, 즉 정상일 때도 약을 먹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터지는 게 무서워서 약을 먹는 건데 혈압이 이미 정상이라면 터질 위험이 없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 고혈압 약의 역할이 뭡니까?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혈압을 낮춘다는 건 피가 흐르는 힘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이미 정상인데 약을 먹어서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뇌도, 심장도, 콩팥도, 간도 모두 혈액이 필요합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이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피가 더 좁은 곳을 통과해야 하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고혈압입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이미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혈압까지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천천히 흐릅니다. 피가 좁은 혈관 안에서 천천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굳어버립니다. 이걸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생기는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로 공사 때문에 왕복 4차선이 1차선이 됐습니다. 차가 천천히 막히죠. 거기서 차들이 엉키고 사고가 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좁아진 혈관 안에서 피가 천천히 흐르면 피가 엉겨 붙어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둘 다 뇌졸중이지만 원인은 정반대입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의 73%가 뇌경색 환자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뇌출혈 환자는 27%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고혈압 약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혈압약이 많이 쓰이면서 뇌출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히는 환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이 혈관 터지는 걸 막아줬지만 동시에 혈관이 막히는 위험을 높인 겁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혈관이 터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혈압이 정상일 때도 무조건 약을 먹으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혈압이 높을 때는 약을 드세요. 혈압이 낮을 때는 약을 드시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매일 드시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혈압을 직접 재지 않으시고 매일 재는 습관도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매일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혈압을 재신다면 혈압에 따라 약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혈압을 언제 재야 하고 어떻게 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재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혈압 측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기 전 5분 동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운동하거나 계단 올라오신 직후에 재시면 안 됩니다. 숨도 좀 고르시고 마음도 안정시키신 다음에 재셔야 합니다. 둘째, 같은 시간대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아침 식사 전에 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재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재세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팔은 심장 높이에 놓으세요. 넷째,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혈압은 잠깐 사이에도 바뀝니다. 자, 그럼 혈압이 얼마나 되면 높은 건지, 얼마나 되면 정상인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20에 80 이하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120에서 139 사이, 이완기 80에서 89 사이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140이 넘으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120보다 낮다면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혈압이 낮다고 해서 그날 약을 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며칠 연속으로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며칠 연속으로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드시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드시면 혈압이 들쑥날쑥해집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매일 측정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고혈압약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드세요. 혈압이 낮을 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혈압을 재세요.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혈압 약, 과연 평생 드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십니다. 이 약 언제까지 먹어야 하냐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평생 드셔야 한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약 없이 혈압이 정상이 된다면요. 그러면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안 되는 만성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사실이 아닙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노폐물이 끼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넓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훨씬 편하게 흐릅니다. 압력이 낮아집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어떻게 청소할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고기, 생선, 달걀, 우유입니다. 동물성 식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선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달걀은 완전 식품 아닌가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식품들이 혈관을 좁히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이 식품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 안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빗자루처럼 쓸어내는 거죠. 그리고 현미, 채소,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쌓이지도 않고 이미 쌓여있는 것도 청소해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12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채식 위주 식단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일 낮아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 효과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식사 하나 바꿨는데 약 한 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식사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밥상에서 고기가 빠지면 서운하죠. 오랫동안 그렇게 드셔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바꿔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드시는 고혈압약, 그 약값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수만 원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사를 바꾸면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고기값이 채소값보다 비싸니까요. 두 번째는 소금을 줄이는 겁니다. 소금, 즉 나트륨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은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더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소금을 정말 많이 드십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그것의 2배가 넘습니다. 찌개, 국, 김치, 젓갈 이런 음식들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들이 대부분 짭니다. 소금을 줄이기 어려우신 분들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반으로 줄이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였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낮아졌습니다. 약까지는 아니지만 식사 조절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가 혈압에 효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혈압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심장이 더 열심히 뛰면서 혈액을 강하게 펌프질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 더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이걸 혈관 건강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됩니다. 꼭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도 좋고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12주간 실천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7에서 9 낮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고혈압 1단계 환자의 경우 혈압이 10 정도 낮아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27%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 하나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소금을 줄이고 걷기를 하세요.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많은 분들이 혈압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아주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 낮다고 약을 드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압이 낮을 때 약을 드시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혈압이 조금 낮다. 오늘은 건너뛰어야겠다. 그러다 다음날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 또 드시고 들쑥날쑥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 내렸다 하면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쌓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관리를 하실 때는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시고 혈압에 따라 일관되게 약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압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ACE 억제제, ARB 베타 차단제, 이뇨제 등등 이름이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혈압을 낮춥니다. 어떻게 낮추냐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혈관을 넓히는 겁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편하게 흐르게 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나 ACE 억제제, ARB 같은 약들이 이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겁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면 혈액을 내뿜는 힘도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베타 차단제가 이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소변을 통해 몸 안의 수분을 줄이는 겁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뇨제가 이런 방식입니다. 이 약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모두 혈압을 낮추는 것 외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다리가 붓는 증상, 기침 등등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약 드시면서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약이 혈압을 낮추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약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69세이십니다. 12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약을 드셨는데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낮아서 어지러우셨다고 합니다. 쓰러지실 뻔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혈압을 측정해 드렸더니 110에 65가 나왔습니다. 정상보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윤정희 씨한테 혈압이 정상이거나 낮을 때는 약을 안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시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140 이상일 때만 드시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어지러움이 없어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기억력이 좋아졌을까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충분해졌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정상인데도 약을 드셨으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필요한 것보다 부족했던 겁니다. 그게 기억력에도 영향을 줬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 아닌가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혈압약 드시는데 가끔 어지럽고 피로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으신 분들 한번 혈압을 재보세요. 지금 당장 혈압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혈압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고 있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약 94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입니다.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혈관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요. 혈관이 막히는 것도 있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뇌에 문제가 생기고 혈압이 너무 낮아도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손상됩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기계적으로 매일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잘 못 드셨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혹은 다른 약과 함께 드실 때 혈압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약을 건너뛰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별로 기준을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혈압과 심장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심장이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힘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텨지지만 오래되면 근육이 지치고 손상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처음에는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장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부전,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분들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관리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혈압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면 간이나 콩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걱정 이해합니다. 약이라는 게 결국 화학물질이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그걸 처리해야 하니까요. 사실 고혈압 약은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분류됩니다. 오랜 기간 사용 데이터가 있고 부작용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일부 약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을 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콩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혈압을 올리는 의외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와 운동 말고도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혈압 환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4초 숨을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걸 478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법만으로도 순간적인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낮 동안 올라갔던 혈압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 시간이 없으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을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권장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 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세 번째, 비만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문제입니다. 뱃살이 많은 분들은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이 1kg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약 1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0kg를 빼면 혈압이 10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 한 알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체중은 어떻습니까? 적정 체중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키에서 100을 빼면 대략적인 표준 체중이 나옵니다. 키가 165cm라면 65kg 정도가 표준입니다. 네 번째,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음주 문화가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는 폭음, 이게 혈관에 큰 충격을 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고혈압 약의 분해를 방해합니다. 자몽과 함께 약을 드시면 약 성분이 몸 안에 훨씬 더 많이 쌓입니다. 혈압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몽 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고혈압 약 드시는 날은 자몽을 피하세요. 두 번째, 소염제를 조심하세요. 관절이 아프거나 할 때 드시는 소염진 통제, 이런 약들이 고혈압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염제는 혈압 자체를 올리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혈압이 잘 안 잡힙니다. 의사 선생님께 소염제도 드신다고 꼭 말씀하세요. 세 번째,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삼, 인삼, 일부 한약재들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과 함께 드실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든 새로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추운 날씨를 조심하세요. 겨울에 특히 아침 일찍 밖에 나가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추위를 느끼면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겨울에 뇌졸중 환자가 특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집 안에서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 장갑,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겨울 아침에는 혈압을 재보신 후에 외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미, 채소, 과일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막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혈압에 특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드셨을 때 바나나를 드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도 칼륨이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찬으로 시금치 무침 자주 드세요. 세 번째,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질산염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주스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조금씩 넣어서 드셔보세요.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늘입니다.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마늘, 이게 혈압에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마늘이 많이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된장찌개, 갈비찌개에 들어가는 마늘이 사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반대로 혈압에 나쁜 음식들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이런 식품들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약까지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시면서 혈압을 더 자주, 더 꼼꼼하게 측정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의사 선생님께 상의해서 약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식습관
개선, 혈압 저하, 의사와 상해약 줄이기. 혼자서 약을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고혈압약의 종류별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약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종류인지 아시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가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암로디핀이 대표적입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혈압을 낮춥니다. 다리가 붓는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ARB라는 종류입니다. 발사르탄, 올메사르탄 같은 것들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ACE 억제제입니다. 에날라프릴 같은 것들입니다. ARB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마른 기침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다른 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서 혈액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합니다. 아테노롤, 메토프롤롤 같은 것들입니다. 운동할 때 심박수가 잘 안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약이 어떤 종류인지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 약이 어떤 방식으로 혈압을 낮추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드시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자, 이제 혈압 측정기 고르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직접 재실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요즘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목형과 상완부형이 있는데요. 상완부형을 추천드립니다. 팔꿈치 위쪽에 커프를 감는 방식입니다. 손목형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가격은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굳이 비싼 걸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3만원대 제품도 충분히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재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혈압계를 사셔도 안 재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양팔로 재보세요. 결과를 수첩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있어서 혈압을 기록하고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설치해드리면 나중에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혈압 약은 혈압이 높을 때 드시고 낮을 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면 드시고 120 이하면 안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 매일 혈압을 재세요. 같은 시간에 안정된 상태로 꾸준히 재세요. 기록해 두세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소금을 줄이고 걷기를 하세요. 네 번째,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지럽거나 피로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면 혈압을 재보세요. 다섯 번째, 자몽, 소염제, 일부 건강보조식품이 혈압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비만, 음주가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들도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 바나나, 시금치, 비트, 견과류, 마늘이 혈압에 좋습니다. 가공식품, 짠 음식은 줄이세요.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안 잡히고 어지럽고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약을 잘못 드셔서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손주들과 함께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혈압 재기, 소금 줄이기, 채소 더 드시기, 30분 걷기 이것만 하셔도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혈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혈압약의 진짜 비밀, 바로 혈압약을 먹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드십니까? 저녁에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드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침에 드시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비고대학교 연구팀이 1만 9,000명을 6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규모가 큰 연구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저녁에 혈압약을 드신 그룹이 아침에 드신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이 41% 낮았습니다. 45% 차이입니다. 약이 같고 용량이 같은데 먹는 시간만 달랐는데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아침 혈압 급등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약을 드시면 약 성분이 아침까지 남아서 이 급등을 막아줍니다. 반면 아침에 약을 드시면 아침에 혈압이 올라갈 때 약 효과가 시작되는 거라 타이밍이 약간 늦습니다. 물론 이 연구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꾸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셔서 상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저녁 복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혈압과 콩팥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콩팥, 이 둘은 서로 악영향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콩팥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콩팥과 혈압, 둘이 서로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 기능도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혈압을 잘 관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자,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보충해 주셔야 할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서 혈압을 낮추는데 소변으로 중요한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륨, 마그네슘이 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근육 경련이 생깁니다. 수면이 나빠집니다.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더 드셔야 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아몬드, 호두, 두부, 콩류에 많습니다. 단, 칼륨 보충제를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이 오히려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자, 이제 혈압과 눈 건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눈도 나빠집니다. 눈 안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망막이라고 하죠. 망막의 혈관이 혈압 때문에 손상되면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모르고 지내시다가 심해지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자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과에서 안저 검사라는 걸 받으시면 망막 혈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망막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안저 검사를 꼭 받으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 말 때문에 약 시작하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즉, 약을 먹는 것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약은 지금 당장 혈압을 낮춰서 혈관이 터지는 걸 막는 응급처치입니다. 근본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에 의존만 하고 생활 습관은 안 바꾸시면 평생 약을 드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약을 줄여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실제로 혈압 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 77세이십니다. 심장 수술을 하신 후 고혈압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셔서 외출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윤재호 씨가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파트 주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3개월 후에 혈압이 낮아져서 약을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1가지로 줄었습니다.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기운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같이 뛰어논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혈압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응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180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고혈압 위기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누우시면 안 됩니다. 앉으신 채로 안정을 취하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빠르게 숨을 쉬시면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분 후에 혈압을 다시 재보세요. 여전히 높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고혈압 위기에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심한 두통, 시야가 흐려짐, 가슴 통증, 숨이 막힘, 팔다리 힘이 빠짐, 말이 어눌해짐,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이상해지거나 얼굴이 한쪽만 처지는 느낌이 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세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을수록 회복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려주세요. 어쩌면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압관리 실천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딱 7일만 해보세요. 첫째 날, 혈압계를 구입하거나 꺼내오세요. 그리고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기록하세요. 둘째 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앉아서 5분 안정 후 혈압을 재세요. 셋째 날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절반 남겨보세요. 딱 하루만요. 넷째 날 저녁 식사 후 30분 걸어보세요. 집 근처 한 바퀴면 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바나나 하나 드세요. 여섯째 날 가공식품을 하나 줄여보세요. 라면 대신 다른 걸로요. 일곱째 날 혈압을 재서 첫날과 비교해보세요. 7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이웃분들 중에 고혈압 약을 무조건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뭘 더 신경 써야 하나?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합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아팠습니까? 잠을 못 잤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혈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는 통증만 없애줄 뿐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은 그대로입니다. 혈관은 여전히 좁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도 혈관은 계속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약은 보조수단이고 생활습관 개선이 본질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약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을 실질적으로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왜 혈관을 청소하냐면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기 전에 먼저 잡아채는 거죠. 하루에 식이섬유를 25g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3g, 사과 하나에 4g, 브로콜리 한 줌에 3g 정도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달성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벽이 건강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만 식품으로 드시는 게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산화가 뭐냐면요, 쇠가 녹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혈관도 산화되면 손상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혈관이 녹쓰는 걸 막아줍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이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빨간 파프리카,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홍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엔자임 Q10은요? 오메가3는요? 이런 것들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경우도 낮추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홍삼을 드실 때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코엔자임 Q10은 신장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 혈압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 고혈압 환자들이 보조적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보충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세요. 현재 드시고 있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혈압 관리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하나.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진실은 절대 아닙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안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 둘. 혈압이 한 번 높게 나왔으면 고혈압이다? 진실은 아닙니다. 혈압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병원에서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다른 날 2번 이상 측정해서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5해 고혈압 약은 한 가지만 드신다? 진실은 많은 분들이 2가지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고 조합해서 드시면 더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약을 드신다고 병이 더 심한 게 아닙니다. 5해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면 다 됐다. 진실은 아닙니다. 혈압이 정상이 됐더라도 혈관 속 콜레스테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압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챙기세요. 5에 5. 젊었을 때 고혈압이 없었으면 나이 들어도 안 생긴다?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이 노화하면서 탄력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정상이셨더라도 50대 이후에는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고혈압 완전 정복 10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계명, 매일 혈압을 재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2계명, 혈압이 140 이상일 때 약을 드시고 120 이하일 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3계명, 현미밥, 채소, 과일을 주식으로 드세요. 4계명, 소금을 줄이세요. 국물 음식에 국물을 절반 남기세요. 5계명, 매일 30분 걷기를 하세요. 6계명,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7계명,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심호흡, 산책, 좋아하는 취미를. 8계명,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콩팥 기능 모두요. 9계명, 자몽, 소염제, 건강보조식품이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항상 알리세요. 10계명,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생활습관 개선이 근본 치료입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내일 또 한 가지를 추가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저는 압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십니다. 이것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그 한 발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